예. 여러분 공시는 지적하고 지금 중개사법하고 저리 나오면 안 됩니다. 저리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공시법이 지금 22개 맞았다가 아니죠? 22개 맞았다가 아니죠? 그 지적법만 해도 25점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아직은 뭐 좀 그렇네. 아직은 그렇네. 그런데 지적법만 해도 대충 한 8개 그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되거든. 8개만 해도 20점은 나오잖아. 그죠? 지적법에서만. 그 등기법까지 저 겐토를 쳐도 몇 개 나와요. 예.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적하고 중개법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드린 얘기지만 중개법에 80점만 나와주면 2차는 굉장히 수월하다. 그런데 중개법 80점 나오는 것은 공법에 50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공시법에 60점 나오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 등기법까지 합쳐지면. 그래서 이 중개법에 80점 나와가지고 그 중개법에서 80점 점수만 유지를 하면 그러면 2차 공법은 면과락만 해도 거의 99% 합격을 합니다. 면과락만 해도. 그런데 중개법에서 80점이 안 나와주면 2차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75점만 나와줘도 막 거의 대부분은 합격을 합니다. 한 80%는 합격을 하세요. 그런데 70점 나왔다. 65점 나왔다. 중개법. 그러면 막 거의 대부분 내년에 시험 다시 준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법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잘 나와주는 법은 아니고 내가 모의고사 칠 때 공법이 80점 나왔다 하더라도 그 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이 내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나오는 점수가 평균적으로 좀 이 상식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게 공법 파트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고득점 한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모의고사 치실 때 나는 공법에 뭔가 좀 이 편향된 적응력이 있어가지고 공법 점수는 나는 뭐 쳐도 70점 이상씩 나와. 그런 분들도 중개법 소홀히 했다가 공법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 2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중개법 고득점이 필요하다는 거. 중개법. 최소 70점 이상. 중개법에서 7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보나마나 내년에 또 봅니다. 보나마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떨어뜨리는 과목은 공법 그리고 등기법이지만 그러나 2차를 합격시켜주는 법은 중개법이다 말이에요. 중개법 그리고 지적법.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2차는 내년에 또 합니다. 내년에 또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시고 접근하셔야 돼.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공법에 조금 신경 쓰시고 공법이 저 정도 나와줬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뭐 전과목 꽈락 정도 안 나오겠나 싶었는데 1차도 민법처럼 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민법에 최소 1차 두 과목에서도 60% 이상 70% 정도 민법에 더 신경 쓰시라 했잖아요. 맞죠? 민법이 빨리 올라와줘요. 민법이 빨리 올라와주면 공시에서도 중개법에서도 몇 문제는 특히 중개법에서 몇 문제는 그냥 건지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지적법. 자,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는 아신다란 전제하에 저거 보면 별로 아는가 싶다. 그죠? 자, 지적법. 자, 지적법은 이 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인데, 지적법은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사실관계, 그리고 권리관계 두 가지를 공시하는 법입니다. 그죠? 자, 이 사실관계를 다른 말로 표시 또는 물리적 현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적법은 토지의 사실관계 공시에 중점을 두는 법이다. 중점. 여기에 중점을 두더라. 그리고 권리관계라고 했지만 이 권리관계는 대표적으로 뻥을 좀 치는 거고 이 권리관계 중에서 실제로 무엇에 대한 것만 소유자에 대한 것 이것만 공시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소관청이라는 관청이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고 청량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소유자에 대한 것은 스스로 정한다.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온다.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올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시하는 법이 지적법이고 이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게 6가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죠? 그래서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고 하는 6가지, 이 6가지를 우리 지적부에서는 토지 표시라고 부르고 이 토지 표시 공시하는데 지적법은 중점을 두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6가지를 구성하는 지적제도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리고 이것들은 공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등록하고 공시하는 장부 지적공부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 지적공부는 모두 7종이 있는데 이 7종의 지적공부 각각 무엇을 등록 공시하고 어떻게 등록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공개되느냐라는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공부에 각각 등록될 때 처음 등록되는 거 신규 등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나중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말소되는 과정까지를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된다. 그죠? 토지 이동. 자, 그렇다면 이 토지 이동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것이 처음부터 잘못 등록되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 등록되어 있는 걸 정정을 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 정리해 가지는 과정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자, 소재와 지번과 지목은 자, 어디 있다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요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조사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조사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청량까지 해봐야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청량의 대상이다. 청량의 대상. 자, 이때 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지적 청량이라는 특수한 청량으로 부른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적 청량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청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싸워서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절차를 배우면 지적법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등록되는 장부 배우고 하나하나가 정해지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 배우고 그리고 등록되어 있던 것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거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변화가 있을 때 고치는 거 배우고 마지막으로 저 3가지 청량하는 절차 배우고 그러면 지적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라서 정신없이 새로운 게 나오지만 몇 번 돌아가고 나면 아 뭔가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느낄 때 끝나버린다. 그래서 지적법은 가장 양이 적은 과목이다. 가장 양이 적어요. 12문제에 나오는 과목 중에 지적법처럼 우리한테 고득점하면서 쉽고 거의 응용되지 아니하고 그냥 점수 주는 과목이 없다. 여러분 그 공법에서 가장 사랑하는 법 국계법 그죠? 국가에서 가장 개 같은 법 국계법이잖아. 맞죠? 그 국계법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도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온다. 12문제 그렇게 어렵게 해도. 근데 지적법 슬렁슬렁 해도 12문제다. 국계법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0문제 맞추기 뭐 거의 불가능해. 그 정도 어렵다. 그런데 지적법은 설렁설렁 해도 10문제 그냥 맞춘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맞죠? 이런 걸 안 하고 2차 시험장 가가지고 점수 따겠다. 말짱 황이다. 쉽게 점수 따는 과목에서 쉽게 점수를 따주고 어려운 과목에서는 조금 모자라도 쉽게 점수 따는 과목에서 보충을 해줌으로써 60점을 맞춰내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각 과목 60점이 아니고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법은 명과락을 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지적의 정의하고 나왔는데 뭐 읽어보시면 돼요. 뭐 정의는 정의지 뭐. 자, 15페이지 지적의 3요소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 3요소. 지적 3요소는 뭐가 있더라? 일단 지적 제도는 토지에 대한 정보 공개니까 토지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제도더라.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장부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더라. 라고 해서 토지 등록, 지적공부라고 부르는 이 3가지가 지적의 3요소입니다. 지적공부 7종은 나중에 따로 배운다 했으니까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등록이라는 행위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 등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그게 등록이니까 뭐 등록도 볼 거 없어요. 자, 뭘 보면 되느냐? 토지. 자, 등록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 다 등록된다. 모든 토지. 대한민국 모든 토지 다 등록된다. 모든 토지.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맞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법에서 다루는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우리 시험과 밀접한 해석이
토지는 어떤 토지가 등록 대상인가? 최대 만조위 이상, 최대 만조위 이상 드러난 토지 요것만이 등록 대상이더라. 그래서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거,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의 수위선, 그거보다도 더 높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바닷물과 상관없이 드러나 있는 토지, 그것만이 등록 대상이다. 그러므로 자,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닷물 밑에 잠겨버리죠. 그래서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요게 지적 3요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갯벌은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 그 정도. 됐습니다. 자, 16페이지. 지적의 기본 이념으로 갑니다. 자, 요건 뭐 간단한 거예요. 요것은 뭐 굳이 외우고 뭐하고 할 거 없이 막 상식적인 측면에서 용어를 보고 뜻을 떠올릴 정도가 되면 됩니다. 자, 1번에 지적 국정주의, 토지 표시 6가지를 지적 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이 지적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그게 지적 국정주의입니다. 소유자가 정하지 못해요. 민정, 국민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게 지적 국정주의.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 지적 형식주의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 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형식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한다? 공적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느냐, 글자로 되어 있느냐, 글자로 완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형식이 있다 없다라는 걸 다룹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성문법, 불문법 개념 배우셨죠? 성문법은 문자로 완성되어 있는 법이야. 그럼 성문법은 형식이 있다 없다?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이 불문법이에요. 그럼 불문법은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지적은 형식이 있어야 된다. 즉 등록돼야 된다.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지적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형식주의를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지적 무선주의, 등록주의. 등록이라는 건 뭐예요? 공적인 장부에 기재되어서 문자화되는 게 등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문자화돼 있다, 형식이 있다. 문자화 안 돼 있다, 형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법은 형식이 없이, 즉 문자화돼 있지 아니하고, 그죠? 전래되는 그런 거. 대표적으로 관습법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지적공개주의. 이 지적공부에 이런 것을 등록하는 이유는 저것만 살짝 알고 부동산 투기한댔습니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지적 공개주의예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4번 실질적 심사주의. 자, 우리 지적은 조사하고 청량까지 한다. 즉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재보기까지 한다.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 우리 등기법 들어가면 무슨 심사라고 나옵니까? 형식적 심사. 등기는 형식적 심사. 현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등기소에 앉아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서류 심사에 거친다. 그게 형식적 심사고, 실질적 심사는 현장에 간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심지어 재본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더라. 그 다음에 5번 직권등록주의.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해 주세요.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등록시키도록 법이 정하고 있죠. 그래서 직권 등록됩니다. 직권.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청 등이 없어도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게 그게 직권이다 그랬어요. 그죠? 직권.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100% 등록돼 있다. OX. O. 100% 등록돼 있다. 그러나 우리 등기부에 100% 토지가 다 등기되어 있다. OX. X. 우리 등기법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되지 않은 토지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게 10년 전 자료로 전 국토의 2.6% 정도 된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하고 나왔는데 그건 막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시게 되죠.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적과 등기의 일치하는 게 나왔는데 자, 요것만 잠깐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적공부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토지에 대한 표시를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토지지만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등기부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등기부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적공부는 조금 전에 우리 봤듯이 토지 표시 사실관계하고 소유자라고 하는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우리 등기부에 가면 당연히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시하는데 핵심을 두는 공시사항이 서로 다르다. 지적공부는 무엇에 핵심을 두고 표시, 그런데 등기부는 무엇에 핵심을 두고 권리 를 두고 공시를 하게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권리자인 소유권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자는 이미 권리를 중점적으로 공시하는 등기부 소유자를 그대로 뺏겨오게 되더라. 대신에 표시는 우리 지적법이 중점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럼 같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등기부의 표시는 우리 지적공부의 표시를 그대로 뺏겨가도록 합니다. 해서 서로 뺏겨가고 뺏겨오고 하면서 일치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핵심을 이루는 건 달라요.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토지 표시를 우리는 알면 되고 권리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파악하면 된다? 등기부를 통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이렇게 뺏겨가고 뺏겨옴으로써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가 안 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만약에 불일치가 있다면 자, 토지 표시는 뭐가 우선한다? 지적공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는 뭐가 우선한다? 소유자가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맞죠? 그래서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소유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뭐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토지 표시가 서로 다를 때는 토지 표시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적공부 대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 지적소관청입니다. 시적소관청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이 행정기관의 장이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행정부 소속의 관서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법원 예하의 관공서인 등기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사법부 소속의 관서에서 만듭니다. 서로 완전히 부서가 달라요. 자, 이렇게 다른 두 관서에서 만들어서 공시하는 이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부 소속인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 토지 표시가 변경되면 내 내용에 따라 등기부는 뺏겨야 되기 때문에 맞죠? 내가 변경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라고 토지 표시 변경하라고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거꾸로 우리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또는 또 뭐 있어요? 소유권 변경이나 소유권 경정 이런 여러 가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마다 자, 소유권 변경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너도 바꿔라 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핵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이 바뀔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는 관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적소관청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가 된 그 토지의 지적공부 대장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대장 찾아낼 때는 소유자 보고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표시 보고 찾아내겠습니까? 표시 보고.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다 왔으니까 토지 표시, 소재, 지번 등 보고 똑같은 토지의 지적공부 찾아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공부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내 보니까 지목 또는 면적 등 토지 표시도 불일치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토지 표시만 두 장부가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적공부가 맞고 등기부가 잘못된 거니까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변경 등기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두 장부의 소유자가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유자를 고쳐야 됩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잘못된 거니까 등기부 보고 다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지금 한꺼번에 불일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불일치할 때는 뭐부터 일치를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부터 일치시킬 것인가? 이때 표시부터 일치시킬 것인가? 소유자부터 일치시킬 것인가? 당연히 표시부터 일치시켜야 됩니다. 왜?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두 장부가 같은 토지에 대한 장부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 소유자 같은 사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표시부터 정확히 일치시켜 놓고 표시가 일치할 때 같은 토지에 대한 장부구나. 그게 명확해졌을 때 비로소 소유자를 같은 사람으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등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관청이 찾아보니까 소유자만 불일치하는 게 아니고 토지 표시도 불일치합니다. 뭐부터 일치시킨다? 토지 표시부터. 그럼 토지 표시부터 지적공부 표시를 고치면 될까요? 자, 여기서 토지 표시는 만약에 불일치한다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뭐가 맞다? 지적공부가 맞다 했잖아. 그럼 지적공부 표시를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 맞는 걸 고치면 안 되잖아. 틀리는 걸 고쳐야지. 그러니까 어디에 표시를 고쳐야 돼요? 등기부에 표시를 고쳐야지. 그러기 위해서 소관청은 자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통지를 소관청이 어디에? 등기소에 해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등기소에 토지 표시가 뭐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불부합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부합 통지. 그러면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그럼 내가 고쳐야지. 하고 일치시켜 준 다음 등기소에서 다시 나 고쳤어요 통지하면 비로소 이제 표시가 일치하는구나. 그럼 이제 뭘 일치시킬 수 있다? 소유자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래서 18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 보세요. 불일치사항 통지. 이게 불부합 통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일치 통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여기 보면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뭐가?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표시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대장이 맞고 등기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고쳐라라고 어디에 통지? 등기소에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불부합 통지 또는 불일치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통지받은 등기소는 1월 이내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등기부 할 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는 4가지 공통적인 절차, 단주 대신, 들었다 외워라 했습니다. 단주 대신, 단독 신청, 주등기, 대장 첨부, 신청 의무 있다. 언제까지? 1개월 내. 그래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소는 일단 1개월의 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할지 안 할지.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통지받은 등기소는 1월 이내에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지 기다려보고 신청이 없다면 그러면 이 통지를 받았죠. 이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서 고쳐주는 등기,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 변경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했습니까? 그냥 소관청이 통지만 했습니까? 통지만 했어요. 그러면 신청 등이 없이도 알아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청에 의한 거다, 직권에 의한 거다. 직권에 의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 마지막에 무엇으로? 직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 통지서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한다. 됐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뒤에 가면 하니까. 그 다음에 03 용어의 정리하고 19페이지 나왔는데 용어 정의에서는 지적소관청 요거 하나 보고 가시면 되죠. 자, 지적소관청.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요즘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청이죠. 끊임없이 나오는 관청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이다. 관리하는 관청이다. 그러면 관리하는 관청 누구를 얘기하느냐?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 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했는데 예전에는 특별자치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시군구청장이 소관청이다 했는데 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생겼죠.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장도 지적소관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군구 할 때 시군구의 장이에요. 그런데 시군구 말고 시도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이 시와 아래 시는 같은 시, 다른 시. 다른 시다. 위에 있는 시는 거대도시,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고 밑에 있는 시는 일반 시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이 특별자치시장은 밑에 시장하고 같이 써 있으니까 시군구 할 때 시장에 해당되느냐? 안 해요. 이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급 시장에 넣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처럼 요렇게 지적소관청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구가 없어요. 시에는 군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구가 딸려 있죠.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구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구청장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관리해야 된다? 이 시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는 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도급에 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지위는 없지만 아래 사람이 부족한 관계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이 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요번에는 배울 겁니다. 우리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 사람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지적 청량 적부 심사와 관여되어 있을 때는 절차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자, 이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소관청인데, 자, 여기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은 다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에 따라 나오는 행정시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소관청, 한 사람은 안 소관청. 자, 소관청 누구다? 행정시장.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장.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관청 개념에 나오는 장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소관청이 아니다.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구청장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구청장들은 모두 선거로 뽑힌 자치하는 구의 구청장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 구의 지적 업무, 담당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존재하는 5개 구의 구청장들은 선거로 뽑힌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장입니다. 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장도 일단은 자기 구 안에 있는 토지 관련 업무, 지적 공부 관련 업무 맡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맞다. 해서 막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다.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시도지사 할 때 시도지사도 원칙적으로는 소관청이 아니에요. 다만 특별자치시장만이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알아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들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그 위에 구청장이 관리함으로 시장까지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해서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적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 지적 업무는 아까 우리 지적 국정주의라고 해서 지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일까요? 국가의 사무일까요? 국가가 정한다. 국가의 사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겉으로는 지자체장이지만 그러나 그때 자신이 행사하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업무는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지적소관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봅니다. 국가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 이해하시죠? 우리 회사에 가면 우리 회사 일을 하지만 업무 제휴 맡은 타 회사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파견 가가지고 그 회사 일을 해주고 오는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이 회사 소속이지만 일은 지금 저 회사 일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이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적 사무는 지적 사무를 관리할 때의 이 장들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그러나 지적 사무를 관리할 때만큼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제법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길 한번 던져봤습니다. 됐어요. 나머지 개념들은 뒤에 가서 만나서 보시면 됩니다. 자, 22페이지 지적 측량은 항상 우리 하듯이 가장 뒤에 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37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지적. 자, 토지 등록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자, 이 6가지는 등록되어서 공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등록을 시킬 것인가? 근데 등록되기 전에 지번은 몇 번지로 하고 지목은 뭐로 하고 일단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 자, 결정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리고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결소 등국하고 들었다 외우는데 자, 여기서 결정의 대상은 5가지. 등록되는 것은 토지표시 모두 6가지.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소재는 등록의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결정의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소재는 우리 행정구역 명칭을 얘기해요. 부산광역시 또는 연제구 또는 연산동 이런 행정구역 명칭을 우리는 소재라고 부르는데 이 소재는 지적법에서 전국 모든 동네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으로.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소재는 굳이 정할 필요 없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은 5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등록할 때는 소재까지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등록의 대상에는 6가지가 다 들어가고 결정의 대상에서는 소재가 빠진 5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7페이지 1번 토지 등록하고 났습니다. 1번 토지 등록. 그 박스 1번 토지 등록.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 한 필지도 안 빼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자 6가지 단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박스 2번 등록 방법, 1번 신청에 의한 등록하고 났습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자, 여기서는 소재가 빠진 5가지만 나옵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괄호괄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는 살아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누가? 소관청이 뭐 한다?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리고 다만 신청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신청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이 있든 신청이 없든 결정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때 결정의 대상되는 건 5가지밖에 없다, 그죠? 소재를 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신청받아서 등록해 주는 것 말고 결정 등록하는 것 말고 직권에 의해서 등록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 38페이지 나오고 있다, 그죠? 자, 우선 직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 직권 등록 절차. 자,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자,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더라. 맞아요? 자, 여기서 요 이름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이름 살짝 한 글자 바꿔서 틀리게 낸 문제 있다고 그랬죠. 토지 이동이 아니고 토지 이용 해가지고 용용 죽겠지에서 바꾼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토지 이동은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표시가 생기거나 발생, 변화되거나 변경 또는 없어지는 소멸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합쳐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그것을 합쳐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이 출생, 태어나고 성장, 자라고 사망, 소멸할 때까지 사람의 일생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 같은 것을 토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토지 이동. 맞죠? 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표시에 발생, 변경, 소멸이 있을 때 그 현 상황을 조사하는 계획 수립한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용이 아니다. 이용이 아니다. 그죠? 자, 이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사 계획은 원칙. 그 지구 단위가 시군 구별 단위 수립하도록 돼 있죠. 그러나 예외, 부득이 할 때는 좀 좁은 지역인 뭐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읍면동별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언젠가 한번 내볼 거예요. 시군구별 수립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도별로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뭐든지 정확히 안 해오면 이건 뭐 단순하죠. 원래 우리 소관청이라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역 단위도 시군구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군구별로 하기에는 시간, 비용, 인력이 모자란다. 막 그런 사용이 있을 때는 보다 넓게 해야 됩니까? 보다 좁게 해야 됩니까? 좁게 해야지. 읍면동별로 뭐 수립할 수 있다. 나와야지. 뭐 당연하지. 그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서 현장에서 조사한 것을 기록하는 장부,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돼. 그리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작성한 내용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서류 뭐 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 그대로 지적 공부에 뭐한다? 등록 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기에서 뭐 이번 전에 뭐 토지 이동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한 사항을 조사부에 기록하고 뭐 해서 토지 이동 조사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것이 직권 등록 절차입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일단 계획 수립한다. 조사하러 가서 조사부 작성한다. 그리고 사무실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한다. 정리 결의서.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 정리하게 된다.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뭐 이런 직권 등록 절차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요것도 뭐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툭툭 잽 던지듯이 던집니다. 지금 잽 던질 때가 돼가요. 알아둡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토지 등록 단위에서 필지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필지. 자, 필지. 우리 토지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의 필지라고 부르더라. 맞죠? 필지. 우리 법에서는 우리 사람 보고 사람 안 하고 인간. 그죠? 인 해가지고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죠? 인간아 이러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인간아 그죠? 자, 사람아 뭐 뭔가 노래 가사 같고 인간아 하면 뭐 굉장히 좀 뭐라 하는 것 같고 그죠? 됐고. 자, 필지입니다. 필지. 자, 필지는 토지를 부르는 등록 단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6가지. 외우라 했습니다. 찌찌찌 소축 등. 찌찌찌 소축 등. 맞죠? 찌찌찌 소축 등.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외우세요. 자, 집안이 연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땅이 붙어 있어야 한 필지가 된다. 떨어진 땅은 한 필지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집은 부여 지역이 뭐 해야 된다? 동일, 같아야 된다. 그리고 지목도 동일, 같아야 되고 소유자도 동일, 같아야 되고 축척도 동일한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도 동일, 같아야 된다. 그래서 6가지 요건 따져보면 1가지 연속, 5가지 동일입니다. 그죠? 해서 요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 지역인데 우리 동리,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서도 무슨 동리? 법이 정하는 동리, 법정 동리를 얘기한다. 맞죠? 그럼 우리 연산동은 연산동이라는 이름이 법이 정한 동 이름이에요. 연산동 전체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산동을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산 1동부터 연산 9동까지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가 붙는 동들이 또 안에 구성되어 있죠. 그 동들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분동,
분리해 놓은 동이기 때문에 그 동은 행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연산 1동에서 1번지부터 예를 들어 500번지까지 갔다. 연산 2동 들어가면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할까요? 아니고 연산동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연산 1동부터 9동까지 순서대로 1번지부터 쫙 붙여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연산동 전체에 1번지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연산 1동에 1번지 있고 연산 2동에도 1번지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연산동 전체에 1번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100번지도 하나밖에 없고. 맞죠? 그래서 몇 동 하는 것은 우리 전입신고할 때나 뭐 크게 중요하고 인감증명 발급받을 때나 중요한 거지. 우리 주소 찾아가고 택배 보내고 할 때는 몇 동이라는 건 의미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그냥 연산동 1509번지 하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렇다고 그랬어요. 법이 정한 동리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동하고 리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된다. 우리 일필지, 일지목 원칙. 기억나시죠? 일필지, 일지목 원칙. 그 다음 소유자 같아야 돼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은 한 필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돼야 된다는데 이 축척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지적법 역사상 처음으로 지적도 축척, 임야도 축척 물었죠. 자, 우리 축척이라는 것은 도면에 등록되는 축소의 기준. 이게 축척인데 지적도는 몇 가지? 7가지. 임야도는 몇 가지? 2가지. 지적도 자 500분의 1부터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리고 2400분의 1 그리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까지 있죠. 그리고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밖에 없고 지적도에도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있다. 그중에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압도적으로 많은 축척의 도면이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5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 5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도면에 나타나는 토지 크기는 적게 줄였으니까 토지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 축척을 큰 축척. 그 다음에 60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정밀도는 자꾸 떨어지게 되고 6000분의 1까지 확 줄였으니까 도면에 등록되는 토지 크기는 현실 토지 크기에 비해서 가장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작은 축척이다. 큰 축척일수록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맞죠? 그렇습니다. 축척이 동일한 도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으면 한 필지가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두 등기되어 있는 토지,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토지도 묶어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미등기되어 있더라.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 필지로 묶을 수가 있더라. 그러나 등기되어 있는 토지하고 등기가 안 되어 있는 토지하고 자, 이 두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다 했어요.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한 필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더라. 자,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지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예외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양입지라는 개념이에요. 양입지. 자, 양입지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은 토지, 소규모 토지는 일일이 공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토지는 규모가 큰 토지에 포함해서 규모가 큰 토지 하나로만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규모가 적은 토지는 규모가 큰 토지하고 사용 용도, 지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묶어서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양입지라는 개념이에요. 이 양입지는 뭐가 다르지만 지목이 다르지만 묶어서 한 필지로 하는 예외다. 이게 양입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했던 거, 막 과수원 예전에도 과수원 했죠. 예전에 혹시 전원주택 했어요? 안 했죠. 제가 과수원 하기 좀 제가 재미가 없어서 한번 전원주택 한 적이 있는데 과수원 했을 거야. 그죠? 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과수댁 많이 산 데가 과수원이 돼. 아니죠.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 과일나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가 과수원입니다. 자, 이 과일나무가 많은데 수확을 하고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과수원 안에 길이 닦여져 있더라. 도로.
그 다음에 여름에 이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고이게 해놨다. 이 웅덩이는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돼야 돼요. 그리고 유지에 항상 물이 차도록 하기 위해서 저 계곡의 물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계곡의 물이 끌어들이는 이런 또랑이 필요하겠죠. 자, 이 또랑은 우리 이 지목 중에 국어라는 지목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해서 실제로 과수원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는 과수원 용도로 쓰이는 아주 넓은 주된 용도로 쓰이는 땅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런 도로나 유지나 국어처럼 소규모 토지도 혼재하고 있죠. 자, 이때 이 국어나 유지나 도로 같은 토지를 종된 용도 토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종된 용도 토지가 아주 소규모에 불과할 때는 지목이 다르면 원래 한 필지로 할 수 없죠. 그럼 이걸 다 다른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수원 울타리 안에 있지만 지목은 몇 개로 따로따로 등록돼야 돼요. 4개로. 그럼 몇 필지가 돼야 돼요? 4필지로 따로 등록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토지가 지금 3,800만 넘어서 거의 3,900만까지 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많은 필지들이 곱하기 4가 돼버리면 벌써 1억 5천 필지이 됩니다. 1억 5천만 필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토지는 별도로 등록하지 말고 규모가 적을 때는 규모가 큰 토지처럼 넣어서 하나로 묶어서 등록시켜버리자. 그럼 전체를 등록을 하되 뭐로 등록한다? 과수원. 그러면 지는 과수원이 아니지만 소규모인 경우 즉 지목이 다르지만 맞죠? 지도 과수원인 것처럼 전체가 과수원으로만 묶여서 한 필지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때 지목이 다르지만 소규모 토지로서 묶여서 한꺼번에 등록돼 버리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른다. 양입지. 그럼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2가지가 있어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양입지의 요건 해가지고 1번, 2번 나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상식적으로 하는 선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주된 용도 여기서는 과수원의 용도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 있는 부지 이거 양입할 수 있다. 물론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은 붙어있다는 얘기죠. 또는 둘러싸인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이 말은 묶으면 뭐가 되느냐 떨어져 있지 않은 즉 여기 나오는 집안이 뭐돼 있는 연속돼 있는 그런 토지라면 양입할 수 있다. 맞죠? 어쨌든 그 2가지 모두 그 양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가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밑에 양입의 제한에서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한이라고 그랬죠. 항상 중요한 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예외. 양입제한. 양입제한. 지금 걱정이 가득입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업 마치고 오후에 쉬어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어디를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어제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기억나시죠? 뭐를 오늘 오후에 만나서 가기로 했잖아. 그랬나? 큰일이다. 그죠? 양입제한. 자, 양입 제한하고 양입제한. 입 2개를 제한한다. 양입제한. 자, 양입 제한해가지고 이 토지는 양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몇 프로 초과 10%를 초과하면 양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10%까지만 즉 10분의 1 정도 규모까지만 양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된 용도가 10,000평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00평이죠. 그럼 1,000평도 작다고 양입시키면 되냐? 아니다. 1,000평은 크다. 그래서 절대량을 정해놨어요.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330제곱미터 같으면 약 100평 정도, 약 100평. 그죠? 그래서 100평 정도가 초과 넘어간다면 이거는 면적 비율과 상관없이 이거는 작다고 볼 수 없다. 양이 못한다. 이 별도로 등록해라.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주거용 건축물 등의 부지로 쓰인다. 지목이 뭐이면? 대이면 양이 못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부지는 별도로 등록시켜라. 해서 10% 초과, 330 초과, 대, 양이 못한다. 10% 초과, 330 초과, 대, 양이 못한다. 맞죠? 드립답 해야겠습니다. 드립답. 자, 그러면 우리 40페이지 저 밑에 도표에 나옵니다. 도표.
동그라미 4번 양입지 제한의 예 해가지고 자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대이면 100제곱미터 밖에 안 되지만 330제곱미터 초과 안 했죠. 양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그러면 330제곱미터 초과 안 하더라도 양이 못한다. 예, 그래서 답 3000제곱미터다. 유지가 310제곱미터다. 이거는 330은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나 뭘 초과했어요? 10%를 초과해버렸죠. 양입하지 못한다. 별도 등록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그래서 유지 350제곱미터 그러면 주된 용도인 답이 뭐 50만 제곱미터이더라도 양입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서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유형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집은 들어갑니다. 집은 자 언제 들어갑니까? 10분 쉬었다가 그죠?